우선 지난주 퀴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까. 90% 이상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고 60% 미만도 한 분 있고 그랬습니다. 우선 더 플랜 B에 계신 분은 더 플랜 B가 주식회사인가요? 아니면 플랜 B에 계신 분이 정윤이 주임인데 혹시 스피커 켜시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기타로 가셨는데 어떤 단체인지. 안 계세요? 그 다음에 4단법인 티움 복지재단은 4단법인이라고 쓰셨는데 여기 뒤에는 사회복지법인을 쓰셔서 이것들이 안 맞는 것 같은데 4단법인인지 사회복지법인인지 한번 본인 확인해 보세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4단법인 사단법인으로 맞아요? 예. 비영리법인 대행업체. 예, 비영리 맞습니다. 세계 대행업체라고요? 그럼 예. 주식회사인가요? 플랜비는?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데는 그 플랜비세요? 아니면 그 티움복지재단이세요? 티움복지재단입니다. 근데 티움복지재단은 여기가 4단법인이 맞는 거죠? 예. 네. 이게 우리나라 이게 좀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건데, 사단법인이라고 하면서 뒤에다가 재단이라고 쓰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면 그냥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에다가 재단 뒤에다 쓰는 것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단법인보다 재단법인을 좋아하긴 하긴 하는데, 그 명칭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여기 예. 생복지재단인데 보면은, 예. 재단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단법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을 좀 혼돈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장애인 장애인 차별천대 연대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세 분이 서로 좀 이해하시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민법 공익법인에 관한 거라고 하시고 기타라고 하시고 임의단체라고 하셨는데 본인들께서 한번 서로 토론을 하셔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는 주무관청 국토교통부가 되면은 그 설립 허가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물리학회는 아마 처음이라서 보신 것 같은데 아마 교육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설립 허가서를 보시면 됩니다. 카리타스 인터내셔널로 보시면 한 분은 모르겠다 그랬고 한 분은 민법이라는 것도 서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함께 주택조합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맞는데 사실 협동조합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비영리랑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거가 그 협동조합에 바로 쓰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회계가 따로 있어서 그걸 좀 별도로 더 배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본인들이 근무하시는 단체에 설립허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관을 보셔서 우리 단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는 정관을 먼저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단법인 티움복지재단은 기본자산 여기다 29억을 쓰시고 여기는 28억을 쓰셨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여기도 1억 4천하고 여기가 좀 다른데 그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나눔자료에서 쓰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등기부상의 자산 총액이랑 같은데 이 기본재산이라는 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주무관청의 허가서에 보면은 기본재산이 얼마, 보통재산이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재산만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떤 곳은
주무관청 허가서에 나와 있는 기본재산이랑 보통재산 다 합쳐서 신고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맞지는 않는데 이론적으로는 기본재산만 등기부상에 올려놓는 게 맞습니다. 여기 다시 장애인 차별연대는 세 분이 서로 이해가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여기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리학회 보시는 분은 설립 허가서나 그다음에 등기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리스타 인터내셔널도 두 분이 좀 달라서 서로들 확인해 보세요. 더 플랜 B는 좀 계시나요? 행복재단.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다른 데들도 보면은 그 재단법인이 좀 컵에서 그렇게 재단이라는 걸 쓰는데 설립해준 주무관청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함께주택조합은 정보보조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좀 제가 볼 땐 이해하기 힘든데, 협동조합은 주로 뭐 하냐면 조합원들이 일단 출자금을 내고 그런데 함께주택조합은 어떤 그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이 정보보조금을 받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기본분법은 제가 설명을 별로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부금 분법이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는 우선 기부금 분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모집 신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했나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그런 법률이 하나 있고요. 또 이게 세법에서 공익법 나중에 계속 배우겠지만 세법에서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이면 기부금 사용력 같은 거 1년에 한 번 결산 공시하고 사용력 공시하는 것도 있고, 또 후원금들을 냈던 분들에 대해서 그게 지정기부금 공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슈도 있어서 세법에도 있고요.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법에서 기부금을 어떻게 쓰라는 걸 굉장히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기부금분법 플러스 세법 플러스 사회복지법 이 세 가지를 좀 교육받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리스타 인터내셔널은 다시 또 말씀드리면 한 분은 법정기부금 단체라고 그러셨고 한 분은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서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면은 법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 지정기부금 단체일 것 같아요. 물리학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 지정기부금 단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본인도 확인해 볼까요? 플랜 B는 저거라고 그러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카리스타 인터내셔널이 사단법인 아닌가요? 여기 보시면 사단법인이면 이사회가 총회가 있어서 이사회만 했다고 하는 것도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이건 그렇게 잘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더 플랜 B에 있는 분 비영리 단체 회계한다 그러시면서 모르겠다 그러는 거가 좀 이상하고요.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들을 해보세요. 장애인 차별연대는 한 분은 복식북이라 그러시고 두 분은 단식북이라 그러셨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각자 사람마다 좀 다르게 있으니까 다를 수 있는데요. 내용이 어려운 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것이 기초긴 기초인데 개념 정리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만 듣지 마시고 본인이 이걸 보시다가 그러면 새로운 말들이 있으면 용어들을 찾아보시고 이래서 스스로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사인 제가
다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걸 만드시려고 그러면 스스로 공부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좀 잘 안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저 이렇게 원래 뭐라 말씀드리나? 이런 스피커도 새로 사고 그랬었는데 지금 PC가 노트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다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그 다음에 그 사단법인 샘복지재단에서 하신 것은 공익법인 공시를 이해하고 있는 것들 일단은 스스로 배우고 있을 거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공익법인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은 국왕인가 가서 할 텐데 여기서는 개념을 설명하고 나중에 다른 저희 회계사 후배가 공개 강의한 거 있는데 거기도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강의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판서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판서를 이게 방법을 생각해 보겠지만 그 노트북에서 손으로 써서 하는 경우가 좀 없어서 이 판서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샷하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제공해드린 것만 보지 마시고 본인들이 열심히 찾아보시고 이러셔서 본인 실력을 함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그 조세 개혁 부가 지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것이 여기다 제가 쓰지 않았는데요. 조세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금인데 그 세금이 뭐라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오래전에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서 사람이 죽음하고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이제 그랬는데 세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받아가는 것이 그 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나누시면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것을 국세라고 그러고 서울시나 부산시 아니면 경상남도 이렇게 지방정부가 그다음에 서울 같으면 서울시 말고 종로구, 강남구, 요당 이렇게 그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과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내국세하고 관세가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거가 내국세고요. 관세라는 거는 국경을 넘나들 때 부과하는 거를 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고 그 안에다가 그 국세 안에서 다시 또 내국세와 관세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책에는 내국세와 관세를 나누고 안에다가 다시 여기다가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세와 물세라는 게 나와 있는데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 것이 이제 인세고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것들이 인세가 되고 물세라는 거는 소비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물세가 되는데 이 개념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는데 일반 회계에서 쓰기 위한 것들이 보통세고 목적세라는 것은 특별 회계라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들인데 지금 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세는 교육 재정을 위한 거에만 써요. 그래서 목적세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여기 농어촌 특별세라고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도 특별회계가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를 많이 들어보진 않으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FTA라는 게 있는데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FTA 아주 우수 국가인데요.
FTA를 만들면서 FTA를 체결을 하게 되면 상대방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가 처음 맺은 FTA가 칠레와 맺은 FTA인데 FTA를 체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칠레에서 서로 관세들을 낮게 매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텔레비전이라든지 휴대폰 이런 공산품들 수출하는 건 굉장히 좋아지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칠레의 농산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농어촌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거를 다른 말로 꼭 그렇진 않지만 FTA 세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농어촌 특별세라는 걸 걷어서 다 어디다 쓰냐면 농어촌 쪽에다 다 돈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목적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가세하고 종량세라는 것은 화폐 단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종가세라고 그러고 이렇게 종량이라고 해서 술에 관한 세금은 주정이라든지 아니면 경마장 1인 입장에 한다든지 또 관세에서 영화 필름 같은 거는 길이로 세금을 매기는데 그런 것들 종량세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종가세고요. 일부 종량세가 좀 있습니다. 독립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독자적으로 독립된 세원에 따라서 하는 것이 독립세고 여기 목조세랑 좀 비슷하긴 한데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은 다른 세금의 몇 퍼센트 이렇게 얹혀서 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가세, 어디셔널 텍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국세는 크게 14개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는 2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국세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세와 지방세인데 국세에서 다시 이렇게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저기 중요한 세금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 특별세 같은 거는 뭐냐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은 거에 몇 퍼센트 더 내라 이렇게 돼 있고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그, 상속세, 증여세가 그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 있고요. 종합부동세라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세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게 2020년 건데 가장 큰 게 소득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 가지가 가장 큰 중앙 정부의 수입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구분 안 되고 그냥 하나가 돼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는 개인 소득세하고 법인 소득세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소득세, 법인세가 가장 큰 세수가 되는데 이 소득세가 세계에서 도입된 지는 한 200년밖에 안 돼요. 1850년대 그때 영국에서 프랑스랑 전쟁을 하면서 전쟁 조달하기 위해서 소득세를 했는데 당시 반대가 엄청 많았었고요. 미국이 19세기 말에 도입을 했었는데 그때도 한참 반대가 많아서 위헌 판결되고 막 이러다가 20세기부터 이제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모든 나라가 소득세라는 거를 매깁니다. 오늘 이 부가세를 배울 건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 1일부터 도입이 됐고요. 원래 이거는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유럽에서 시행된 제도고 미국은 아직까지 부가가치세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는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세금 부담이 되게 많다고 논란들이 많았는데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0조 정도 되긴 하는데 재작년인가 작년 이건희 씨가 내는 세금이 상속세가 11조가 되잖아요. 그렇게 많긴 많은데 상속세 이게 일본이 노일 전쟁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도입을 했던 게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건데 이렇게 좀 논란들이 많죠.
많이 줄여야 된다, 올려야 된다 이런 그 논쟁이 많은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영리법인을 보시면 우선 근무하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그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이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법인은 그러니까 영리법인은 누구한테 증여를 받으면 그거를 무상술중이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거든요. 근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라 고위목적 사업에서 그 증여를 받으면, 다른 말로 하면 후원을 받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부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신에 그 상속세법에서의 여러 가지 그 이행할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중에서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이 해당이 되면 이 증여세법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인들의 그런 건 아니다. 그 공익법인에 관한 증여세 관련 조항들을 많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좀 배우는 부가가치세가 그 거의 그 해당들이 돼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내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그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신고를 하지 않지만 1년에 한 번씩 받았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제출해주는 삼료근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직접세하고 간접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실래요? 직접세하고 간접세. 직접세라는 건 뭐냐면 납세 의무자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같은 거를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과세하고 재산과세는 거의 다 그 직접세예요. 그러니까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같습니다. 이 소비과세는 간접세라고 해서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달라요. 그 직접세, 간접세라는 말 지금도 쓰긴 쓰는데 이렇게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이렇게 유엔하고 OECD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쓰긴 쓰는데 이 두 개는 직접세고요. 이거는 간접세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는 25개 항목이 있는데 그 이 법인세, 그러니까 국세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다 법이 따로 있는데 지방세는 법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좀 독특하고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주민세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소득세나 법인세에 내는 것에 10%를 추가로 내요. 그게 이제 법인소득세,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되고 주민세 종합원부는 뭐냐면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0인 이상인 단체들은 종합원부 주민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비영리법인들이 좀 해당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 취득세 내고 보유하고 계시면 재산세 내게 되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도 이렇게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들이 취득세나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감면받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지방교육세라는 걸 좀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여기서는 세금이 좀 많이 없고요.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 배우진 않는데 지방세는 각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중에 배우겠지만 소득세나 법인세나 상증세, 부가가치세는 모든 비영리법인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근데 지방세에서의 그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은 그 비영리법인마다 그 감면받는 것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단체별로
그러니까 단체별로 그 담당자가 아시던가 아니면 저기 법무사가 잘 알던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면 같은 걸 잘 받고 이럴 좀 필요합니다. 요새는 감면을 별로 안 해주려고 해서 비영리법인들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분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보시면 취득세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방서비스세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아실 건데 그 세금은 보통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채권 채무가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소멸시효라는 말을 안 쓰고 국세에서는 좀 어려운 말인데 부가제척기간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부가제척기간이라는 말이 뭐냐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넘어가면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랑 좀 비슷하긴 한데 세금의 부과권이라는 의미에서 소멸시효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부가제척기간이라는 말을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5년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땐 7년이고 불법으로 인해서 국세 포탈하면 10년이고 상속세 증여세는 워낙 빼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경우가 10년이고요. 무신고면 15년, 그다음에 50억이 초과되면 별도 규정이 있고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세무서가 파악한 날로부터 1년까지가 제척기간입니다. 여기 징수권의 소멸시효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관심 있는 바는 또 그러니까 부가제척기간하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찾아보셔도 되는데 징수권은 뭐냐면 세무서가 고지를 하고 나서 세금을 안 냈을 때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5년 동안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가제척기간이랑 좀 다른 말이에요. 이것도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정부부가 방식이 있고 신고납부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신고납세 제도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때 세액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제척 기간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부가 제도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거가 상속세하고 증여세인데 이거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세법상의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 확정이 되는 건 뭐냐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세무조사하고 나서 확정할 때 그때부터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모든 세금이 정부 부과제도였는데 계속해서 납세자가 신고하는 제도로 바뀌어서 현재로는 정부 부과제도는 상속세하고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는 세금인데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무 방식이 이렇게 정부 부과제도하고 신고납세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제척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안 해도 되긴 돼요. 근데 그 전에 세무서에서 계속 쫓아다니죠. 더 플랜 B 학회 대행 업체라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세무조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무조사 가이드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비영리법인들의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가끔 나오긴 나와요. 근데 국세청도 이제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이 많이 나올 곳을 가서 세무조사를 하지 세금이 별로 나오지 않을 때 가서는 세무조사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이 책을 보시면 세무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그런 걸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 안에서
그 신고서를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걸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선정하는 건 굉장히 대회비로 되어 있고요. 세무조사가 나올 때는 우선 사전 통지를 하고요. 세무조사를 언제 나가겠다고 이렇게 보통 하고 합니다.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세무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 조사 이게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정전에 조사 내용 통지를 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과세적부 심사라는 걸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조사한 내용이 그러니까 그거를 수용하는지 수용하지 않는지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과세적부 심사를 하게 되면 그 결정조사 내용에 대해서 과세적부 심을 통해서 그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다시 이렇게 구제 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지 전에 하는 절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행을 하거든요. 이거를 추징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결정이라고 얘기도 하고, 한자로 이렇게 갱정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경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갱정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세무서가 또 다시 또 한 번 하게 되면 이거를 재경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한 번만 끝날 수 있는데 그 세금 계속해서 뭐 탈루가 있다는 게 있으면 그 결정 다음에 갱정하고 또 경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행한 거, 그거를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안 해놨는데 이게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불복을 할 수 있고 구제 절차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하는 절차가 뭐냐면 과세전 통보가 나오면 과세전 조사 내용 통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과세전 적부 심사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고지서가 나온 후에 그거를 이제 조세 구제 절차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는 또 불복 절차라고 하는데 고지서가 나오면 안 한 것을 처음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심사 청구라는 걸 할 수도 있고 조세 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감사원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를 관세청 걸 떼왔는데 이거는 다 세무서라고 바꾸시고 그다음에 여기 관세청장은 구세청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세관장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지서가 나오는 거를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세금에 관해서는 고지서를 발행하는 거가 행정처분인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뭐죠? 속도 위반했다고 해서 고지서 딱지만 써도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 것들도 다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국민들이 불복할 수 있고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이고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가 행정심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는 행정법원으로 가서 그 저기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은 보통 요 전까지 행정심판을 전심 절차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후에 지나가는 것들을 행정소송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퀴즈에다가 뭐를 썼냐면 행정처분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다음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뭐가 다른가 이런 걸 했는데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원래는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행정법이라는 걸 배우면서 배워야 되는데 원래 한 17세기부터 프랑스에서 나왔던 거가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행정부의 집행에 대해서 그 이의가 있으면 사법부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사법부에 가기 전에 행정부 안에서 하는 것을 행정 심판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왜 하냐면 사법부보다 행정에 관해서는 더 전문가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들을 좀 빨리 구제할 수 있다. 여러 가지기 때문에 행정 심판이라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세무서에서는 과세전에 하는 것들, 이것도 뭐 이걸 행정 심판이라고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들 다른 말로 엄뷰즈만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엄뷰즈만이라는 것이 어, 외국인 투자 쪽에서는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그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영문 명칭이 엄부즈만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국민들의 그 불평 같은 것을 그, 저, 어, 불- 어, 수용해서 행정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다음에 행정 처분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법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는 인터넷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요. 이게 어느 게 옳은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인터넷 검색만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좀 어렵고 아니면 주변에 회계사나 세무사나 변호사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저도 회계사 출신이지만 본인들이 좀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국세청 이런 당국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회계사 세무사 상담한 거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등의 세무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 국세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세청도 보시면 여기 지리외신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구성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한 국세청도 그 각 세목의 전문가들이 그 상담에 응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고 정말 그 상담들을 잘해주는데 단점이 뭐냐면 그 이거에 따라서 하고 났을 때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번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거고요. 서면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국세청에다가 그러니까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받는 건데 이것도 그 일반적인 세법 해석이라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다 개별적인 걸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다 내고 나서 받는 세법에서 사전답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지리회신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어서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이걸 가지고 나면은 그 공무원이 이거를 자기랑 견해가 다르다 그래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건데 그렇게 어, 쉽게 할 수는 이걸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들 통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 같은 것들은 미리 이런 것들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법 같은 거는 우선 국회에서 만들어서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인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령인 시행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기본 통칙이라고 해서 뭐 법인세법 기본 통칙, 소득세법 기본 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 통칙 그래서 국세청이 질의에 신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예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규도 이게 뭔가 처음 단어를 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세요. 예규가 뭔지. 이거는 뭐냐면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국세청 내부 안에서 다 수용이 되기 때문에 법령은 아니지만 수용되는 그러니까 국세청 내부에서 다 통용되는 것들인데 지리외신은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인데 변호사들은 요거까지만 딱 인정하고요. 나머지 거는 자기네들이 소송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회계사나 세무사들은 여기까지 상당히 많이 존중들을 합니다. 우선 세법 체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하고 지리 상담할 때는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더 체크해 보시는 걸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강조드리는 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법인의 그 수익 사업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게 수익 사업인지 아닌지는 꼭 그 전문가들한테 상의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아주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세법에서 사전 답변까지 받아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몇 년 동안 그 여기 세무서에서 세무서랑 상담을 하고, 요거는 국세청 본청에서 하는 건데, 세무서에 참고 있는 사람이랑 상담을 하고 나서 했다가 한 5년 정도 지나가서 감사원 세무서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동안의 그 관행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가끔 발생하게 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를 말씀을 드리는데, 부가가치세가 영어로는 Value Added Tax예요. Value Added Tax라서 그걸 이제 VAT라고 그러는데, 그 Value Added Tax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영어 그대로 해서 부가가치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증치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증가되는 세금. 그러니까 증가된 가치에 대한 세금 이렇게 써서 결국은 요거랑 같은 뜻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소비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보시면 백화점 같은데 뭐 소비세 이렇게 써 있을 텐데 그게 우리나라의 부가세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빼고 부가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가산법이나 공제법이 있습니다. 근데 거시경제에서 이 부가가치가 여러분들 GNP, NNP라는 게 있는데, 국민 순생산 계산할 때는 가산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근데 세법에서는 어떻게 따지냐면 공제법이라는 걸 씁니다. 그 공제법이 뭐냐면 그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해요.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했다는 것이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어, 그 여기 이것도 여러분들 부가가치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 뭐 임차료, 이윤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라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 재료를 사온 거는 어, 그 기업이 그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고 재료를 가지고 와서 다른 데다가 더 팔았을 때 그 차익이 뭐냐면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 그 인건비, 그다음에 그 기업의 이윤, 뭐 그다음에 임차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 요소라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시작을 했고요. 유럽에 가보시면 EU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대략 EU는 부가가치세가 20%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77년에 시작하고 나서 계속 10%고요. 미국은 아직 도입을 하지 않았고, 미국은 세일즈 텍스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대표적인 건데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 거래징수가 뭐냐면 물건을 판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물건값도 받고 별도로 부가세 10%도 받는 것, 그것을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나중에 소득세 할 때 원천징수라는 말을 배울 텐데, 지방소득세에서는 그걸 또 특별징수라고 그래서 원천징수하고 특별징수가 같은 말인데, 이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급여를 1,000원을 지급할 때 세금하고 사대보험을 뭐 100을 징수한다 그러면 1,000원을 지급할 거를 100을 빼고 900을 지급하거든요. 그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값에다가 VAT 10%를 추가해서 받는 거, 그거를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오래전에 그 어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그 교회에서 그 예배당 이제 새로 지으면서
부가세가 3억 회직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가세 면세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 면세가 아니라 면세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거는 세금을 부가세를 걷지 않겠다는 이런 거라서 이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부가세부터의 면제라는 것이 그 이제 종교기관에 대한 면세라고 보이다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써놨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어떤 면에서 세법이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간접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자가 원래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 없이 어떤 그 상품을 10만 원에 만들어서 도매업자한테 10만 원에 팔았어요. 도매업자는 이게 10만 원이 도매업자의 매입이 됐고 이거를 소매업자한테 13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13만 원이 도매업자의 매출이 되고 소매업자의 이게 매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소매업자가 이거를 개인한테 2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20이 매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종 20만 원이라는 그 가격이 생겼는데 이거는 제조업자가 창출한 부가치가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도매업자가 창출한 부가치가 3만 원이고 소매업자가 창출한 게 7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물건을 살 때 20만 원 플러스 2만 원의 부가세를 내는데 그 부가세 창출을 이렇게 단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제조업자는 이 도매업자한테 10만 원 플러스 만 원을 받아서 요거를 세무서에 내요. 도매업자는 소매업자한테 13만 원하고 13,000원을 받아서 또 자기가 부담한 거를 차감을 해서 자기가 창출한 게 3만 원이고 요거만 세금을 세무서에 냅니다. 소매업자는 소매업자한테 20만 원 플러스 2만 원을 받았고 도매업자한테 지금 요게 차감된 것만 내는데 결국 이 세금은 누가 부담한 건 제조업자가 만 원, 소매업자가 3천 원, 소매업자가 7천 원 내는데 세금은 누가 부담했냐면 이 물건을 산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다는 얘기고 부가치세 논리적인 게 뭐냐면 유통 단계별로 유통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세에서 세금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급가액하고 공급대가가 좀 달라요. 빨간색으로 넣었는데 이렇게 공급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걸 공급가액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개 합친 거를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여러분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다 샘플로 써놓진 않았지만 혹시 도매업자가 이게 3개월마다 계산들을 하는데 매입이 매입이 한 5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입이 매출보다 많잖아요. 이게 50만 원이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얼마 되냐면 그 37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3만 7천 원이 될 텐데 그럴 경우는 뭐냐면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도매업자가 그 창고를 샀다든지 그래서 고정자산을 샀다든지 이렇게 되면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가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무서가 이거를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부가치의 기본은 뭐냐면 매출이랑 매입을 가지고 그 세금 계산을 해서 자진해서 내는 세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비영리법인에서는 지난 첫 시간에 보니까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데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최종 소비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세금계약을 받은 것만 세무서에만 내면 되고 이런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에서는 이 부가세가는
고위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는 건 필요하고 어, 부가가치세법 수익사업 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여기 가산법이나 공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세법에서는 공제법이라고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제법이 뭐냐면 이렇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거가 부가가치인데 매출액 뺀 거를 이제 부가가치가 되니까 이게 보시면 부가가치가 매출액에서 매입에서 세입액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앞에 거를 말씀드리면 매입한 거를 다 공제할 수 있는데 세법에는 다시 또 뭐가 있냐면 매입세 불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금 매입세 공제 안 해주고요. 그다음에 구인승 이하 소형 수용차에 관한 것도 안 해주고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도 안 해주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안 해주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라는 것이 있고요. 오늘 퀴즈에도 제가 썼는데 매입세 불공제가 뭔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나라 매입세액이라는 것이 부가가치세 불공제인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검색해서 요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우선 아까 여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회 질문에서 썼는데 그 소비자가 면세받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판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급이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보이는 그 재화, 영어로는 굿스인데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했는데 크게 나누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하고 부가가치 과세대상 용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면세가 되는 면세제와 면세 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대상 재화, 면세 대상 서비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질 않아요. 그건 좀 이따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 대상은 크게 재화와 용역으로 나눠서 돼 있고요. 서비스라는 것이 이렇게 건설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임대업, 컨설팅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만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은 외국의 수입자가 우리나라한테 판매를 하게 되는데 외국에 있는 판매자한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세금을 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세관장이 관세를 거두면서 부가가치도 걷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재화가 수입되는 거는 누가 세금을 걷냐면 외국의 판매자를 대신해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다만 대리납부제도라는 게 있는데 시간 설명상 요거는 그냥 하지 않는데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대리납부제도가 뭔지는.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여기가 면제라는 말을 썼는데요. 면제하고 면세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우선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완전 면세 제도고요. 여기 면세 제도라는 것은 부분 면세 제도인데 영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는 과세를 하는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제로 레이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로 과세가 되질 않아요.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일종의 수출 촉진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 법이 적용되는 국내에서 소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소비되는 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해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출을 촉진하는 제도가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 어,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그 부가세 과세업자로서 그 영해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가시세성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면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면제라고 얘기도 저게 좀 약간 그 말이 혼돈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1차 농산물이나 이런 식용 이런 것들 수돗물 연탄 이렇게 해서 그 부가시세법상에서 그 부가세 면세라고 해서 몇 가지를 딱 정해놨어요. 그런 것들은 국내에서 그 소비가 되지만 부가세가 10%가 부과가 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가 1차 농산물이고 그다음에 은행들의 이자, 보험용역, 그다음에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택시는 운송 영역인데 그런 것들은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시내버스 같은 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면세가 여러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세라는 것이 있고 요거는 부가세를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부가세를 걷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 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도 부가가치세법상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세법 아니면 법인세법으로 가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면세 대상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하면서 그 매입세 생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공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가시세 영세율보다 좀 그 불안전한 게 있어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쪽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사업자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자가 뭐냐면 그 영리나 비영리나 관계없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가세 과세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에서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가 장학재단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사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가면 대흥사라 거기 이제 절이 있잖아요. 거기서 카페 같은 걸 하는데 카페 같은 것들도 그다음에 교회들도 카페 같은 것들 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교회 자체나 사찰 자체는 사업을 하지 않지만 카페나 아니면 서점 같은 걸 하고 그러면 그거는 부가시세 사업자가 돼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 의무는 없어요. 여기는. 그다음에 여기는 면세자업자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2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세운기한을 발행할 의무가 있고요.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할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아까 그러니까 학회 1차 학회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예외적인 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스킵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별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가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고 여러 군데가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거가 원칙인데 한 몇 년 전부터 그 사업자 단위 납부라고 해서 한 군데 몰아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 납부, 총괄 납부 이런 것도 한 번씩 검색해봐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면서 했는데 이 사업장이라는 개념이 부가시세법에도 있는데 그 저기 근로기준법에도 사업장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시세법에서 얘기하는 사업장이랑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사업장 개념이 좀 다른데 여기서는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업장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또 4대 보험할 때는 사업장 관리번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세무서에서 얘기하는 사업자 등록번호에다가 여기 있는 뭐 이렇게 0, 2, 4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보통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아까 거랑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크게 나눠서 보시면 책에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하고 비사업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자하고 비사업자가 있는데 대표적인 비사업자가 뭐냐면 우리 같은 개인들하고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들 이런 데가 비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건을 공급하지 않고요. 소비만 하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부담만 하고 환급도 못 받아요. 이 비사업자들은. 비사업자가 소비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는 어, 여기 이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라고 써놨는데 여기다가는 요 앞에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여기 VAT 과세사업자, VAT 면세사업자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VAT 면세사업자가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요. 과세사업자는 뭐냐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없는데 겸업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이 겸업사업자라는 건 뭐냐면 부가시세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것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 백화점이나 아니면 이마트나 뭐 저기 롯데마트 같은 데 보시면 영수증이 길다랗게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공산품들은 부가세가 있는데 농산물 같은 것은 부가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백화점 이런 데들은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경업 사업자고 은행들이 거의 대부분이 면세 사업자인데 은행들이 여유 공간을 빌려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과세 사업자가 돼서 경업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과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없고요. 개인만 있는데 연간 4,800만 원 미만 이기 때문에 한 달에 400만 원이고 하루에 그러니까 4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20일 한다 그러면 하루에 매출액이 2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소규모 상인들을 위한 제도긴 한데요. 요새 원래 학자들이 이거 없애자고 막 이러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이과세를 좀 확대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B2C는 이게 그냥 간이과세자도 되는데 B2B가 되면 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2B를 하려고 그러면 간이과세 포기라는 걸 합니다. 이것도 간이과세 포기가 뭔지는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서 이게 무슨 것인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작아져요? 그 다음에
영세율과 그 면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그 영세율은 뭐냐면, 그, 이제, 과세가 되는데 세율이 0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면세 사업은 뭐냐면, 면세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거라고 봐서 이게 다르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 과세 사업,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돼요. 환급을 받는데, 부가세 면세 사업자들은 이거를 환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 면세라고 그러고 이쪽은 불완전 면세라고 하고 아니면 부분면세라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여기 해당되는 건 별로 없는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 부가시세 과세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부가시세가 없는 그냥 비사업이 있을 수 있어서 공통매입세 가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면세 포기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비영리법인에서는 바로 해당이 없지만 그 해당이 이제 영세율하고 면세가 두 개가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때는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면세라는 걸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면세 포기제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면세 사업, 이제 과세 사업이랑 면세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공통 매입세액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게 필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통 매입 안분 계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를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를 써놨는데, 사실은 이게 부가시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할 건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는 재화가 이동되는 때인데 그거 말고도 여기다 제가 재화만 썼는데 용역의 공급 시기라는 거 따로 있어요. 근데 현금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인도 시점에서 할 수가 있는데 1년 이상 장기 할부가 되게 되면 가품을 반기로 한다든지 뭐 공사 같은 경우들은 이제 받기로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래 요건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세금계산서란 제도가 이게 또 유럽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상대방한테 발행을 해줘야 돼요. 여기 종이 세금계산서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데 영어로는 텍스 인보이스라고 그러고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거가 거래를 증명하는 세금 영수증이고 또 과세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매입세 공제를 받고 있는 세무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필수적인 항목들을 꼭 발행을 기재를 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요새는 종이 세금계산서가 별로 없는데 4장이 한 세트가 돼서 빨간색 2장, 파란색 2장이 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뭐냐면 공급하는 자, 그러니까 판매자가 빨간색을 2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제출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2가지가 공급받는 자, 그러니까 매입하는 사람이 보관용, 제출용에서 4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구분하지 않는데 입금전표는 빨간색이고 출금전표는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입금전표 비슷하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빨간색,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 사람은 출금전표 비슷하게 파란색 이런 걸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계산서가 있는데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의 차이는 뭘까요? 혹시 채팅방에 써보실래요?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의 차이는 뭘까요? 세금이요? 부가시세 여부. 맞는 말인데 이거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이 작성하는 거가 세금계산서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발행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가세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차이는 부가세액이 있냐 없냐인데, 더 그 원천을 따져보면은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발행하는 거고, 요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발행하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금은 법인들은 모두 다 이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발행을 하게 돼 있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 가산세 같은 게 있어요. 개인들의 경우에는 아직 일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점차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뀌었고요. 77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이 됐을 때는 이 세무서에 공급한 것들을 국세청의 컴퓨터에서 서로 다 매칭을 해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면 매칭 안 된 거를 다 해명하도록 했었는데, 요새는 너무 건수가 많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합계로만 하는데 원래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현실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B2B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몇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건별로 할 때는 이렇게 거래명세서라는 거를 첨부해서 물건을 납품을 하고 15일 단위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월합계 세금계산서 아니면 15일 단위의 세금계산서를 있고요. 이 거래명세서는 청구서, 납품서, 인수증의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나오는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있으면 안 되고 세금계산서가 있어야지만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3개월마다 구분이 돼 있어서 보통 3개월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인은 부가세가 없어서 관계없는데 간이사업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비영리단체들은 예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고유목적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것보다는 부가가치세 사업이 아니라고 맞아서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을 이제 이런 것을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런 것을 발급을 받고요. 혹시 라이선스 사업이나 임대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지 아닌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게 많아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이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부가시세 신고 납부는 없지만 세운계산서하고 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 협력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안내도 가산세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기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위탁금인데요. 국고보조금은 몇 초에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고보조금이랑 관련된 거는 뭐가 좀 있을 수 있냐면, 우선은 국고보조금하고 아이고, 빨리 안 썼나? 위탁사업이랑 조금 혼돈하는 경우도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랑 위탁사업을 우리 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것이 국고보조 사업인지 위탁 사업인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 실무에서 하시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아니면 지방자치들부터 받는 돈이 국고보조 사업인지 아니면 위탁 사업인지 이것들을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보조에 대해서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냥 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에 공급되지 않는 관련되지 않는 거는 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서 현실에서는 국가보조금에 관한 것이 좀 혼선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학협력단 걸 제가 했는데 대가 관계가 있으면 어, 용역 공급이 아니고 또 산학협력단은 연구 용역이면 부가세가 만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반 용역은 부가세 과세거들에서 뭐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그다음에 용역 공유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병리법인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정부보조금을 주면서 어, 부가세를 저기 채권기한서를 발행하지도 않는데 매입세금 그러니까 매입세금 병리단체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가세만큼 돈을 안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좀 갑질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의리이기 때문에 할 수 없긴 하긴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보조금과 관련돼서 저기 중간 지원 조직 이런 데서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면 성실하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거는 거기 가보시면 부가세 관련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가세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부가세 가 뭐다, 납세 문제가 뭐다 이런 것들 써 있는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겠다. 다시 보면 그다음에 이거는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적격증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적격증빙은 이게 어느 책에 보니까 조도세법에 있다고 그러는데 소득세법에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적격증빙을 법적증빙이라고 얘기하는데 세금계산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산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사업자가 발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것. 아까 부가세가 없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현금 영수증도 두 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소득공제용이 있고 지출증빙용이 있어요. 소득공제용은 뭐냐면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법인에서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지출증빙용으로 하는 것인데 받을 때 그것을 구분해서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간이 영수증은 이게 약간 길다란 건데요. 그거는 3만 이하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3만 원 넘어가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교회 거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세운기한서는 발행하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랑 다르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데 간이 영수증은 크로스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 간이 영수증을 안 받아요. 안 받고 대신 부서장이 우리가 얼마 썼다고 그래서 서명만 해준 거면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회의 특단 결과 일반 영리법인들도 일단 3만 원 이하까지는 간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요새는 그 신용카드를 거의 쓰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5년 보관을 해야 되고 이런 증빙이 없으면 지출증빙 가산세라는 거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 비영리 단체는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증빙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비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내부 관리 목적으로 이런 법적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부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 경비정산하고 이럴 때 이런 적재증빙들을 다 제출하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 보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협회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적극금을 구비하시는 거가 대외적으로 약간 떠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아닐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아까 거래명세서라고 해서 그 B2B 할 때 이렇게 처음에 그 거래명세서를 물건 보내면서 보낼 수 있는데, 이 거래명세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거래명세서에다가 세운기한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입금표, 요새는 입금표를 아는데, 그러니까 세운기한서가 없이 입금표만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이 영수증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금액을 3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들은 안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보조금에서는 간이 영수증을 보조금의 몇 퍼센트 이내만 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영수증이 없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체 농산물 같이 시장에 가서 일체 농산물 살 때 없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금액을 3만 원 이상으로 해서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이거는 현금 거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계좌 이체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실제로는 3만 원을 썼는데 나중에 여기다 5만 원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간이의 영수증은 현금 지출이 아니라 계좌 이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빙 같은 것들 편찬할 때도 이렇게 이면지 같은 것들을 종이를 절여간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시는 거 필요하고, 한꺼번에 많이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련 번호 같은 거를 붙여서 지출 결의서 아니면 지출점표에 1-1번에는 몇 번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레퍼런스를 다 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성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OHW 한 것처럼 해서 언제 누가 어떤 몫이 썼는지 이런 거 다 쓰시는 것이 필요하고, 품위서나 결의서는 같이 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고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개인 카드로 쓰는 것은 북한도서 색깔종 그림과 같은 걸 교회가 제출하는데, 교회가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체험계약을 발행을 못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회라는 데는 연쇄 사업자가 아니고 고유 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그냥 A4 한 장에다가 그러니까 얼마 전시에 임대 비용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계산서를 발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선현 선생은 소속이 어디시나?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법인인가요? 법인이 아닌가요? 어, 법인입니다. 법인이에요. 그다음에 주로 어, 재원이 어떤 재원인가요? 후원금으로 네? 운영되고 있어요. 기부금은 다시 한번. 이게 꼭 정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인 카드를 다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카드를 쓰시고 나서 그 개인 카드를 법인이나 단체에 지출하고 거기서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국가보조금 받고 이런 데들은 이거 못 쓰고요. 국가보조금 받는 데들은 국가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거로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비로만 사용하는 데들은 그 개인 카드 쓰고 그거를 영수증 제출하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조금 많이 사용이 됐을 경우 저희 법인카드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럴 네. 경우 나중에 이게 혹시 저희는 이제 감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다 보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감사는 어디서 받아요? 예를 들자면 정의원 사태나 이런 게 터질 수도 있다.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 어떤 사태요? 정의원 경우가 이제 정의원 사태. 회계, 네. 네네네. 그런 비슷한 일을 저희도 겪을 수 있다고 항상 우려를 하고 있어서, 네. 네, 제가 담당으로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 카드로 큰 금액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큰 금액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무분별하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비용이죠. 그 법인의 비용을 이제 개인 카드로 지급을 하고 이제 그 비용을 이제 개인 통장으로 달라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요. 가끔. 네네. 가끔. 네네. 근데 그거는 가급적이면 법인카드를 쓰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3만 원 이상이니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만 원, 3만 원 미만 같은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3만 원 이하고 3만 원 두 개가 헷갈리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조 선생은 무슨 말씀인가요? 얼마 이하는 괜찮은 말씀이? 그 개인 카드를 썼을 때요. 아이고 소리가 울리네. 그러니까 개인 카드를 썼을 때 얼마 이하는 괜찮은가 이걸 말씀하시나요? 네네. 그거는 특별하게 없어요. 근데 우리 차전 선생은 거기가 단체가 어디시더라? 성산 현아름 재단이요. 근데 재단 재단인데 돈을 어디서 조달하죠? 조달하는 데가? 주로 전에는 후원금이었는데 지금은 법인 전입금이 더 많거든요. 그다음에 감독기관이 어디예요? 시청입니다. 예? 시청이요. 우선은 그 개인 카드를 가지고 얼마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법인 카드로 집행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와드리는 동아시아 경제연구원도 어떤 이슈가 있냐면 워낙 규모가 작아서 월 사용 한도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 이사장님이 하와이에 출장을 가는데 항공료가 한 700몇만 원이 나오면 네. 그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카드가 한도를 초과가 되니까 체크 카드를 만들어서 쓰던가 아니면 개인 카드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하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는 개인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당신들은 법인카드 안 쓰고 개인 카드 썼어 이렇게 하면은 네.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논리적인 거가. 그래서 저희는 거의 현금을 많이 쓰거든요. 현금을 네. 주로 현금 쓰시는 거는 네.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계좌이체 같은 걸 하는 거는 쓰는, 그러니까 개인이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 받는 거, 예. 주로 많이 그거-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개인이 신용카드를 쓰고, 그다음에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을 붙이는 거를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네. 현금 쓴 거는 네. 그 간이 영수증 같은 거 그냥 금액 쓰지도 않은 거 막 나눠주잖아요. 아니,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끊으라고 그러죠. 현금 영수증, 네, 현금 현금 영수증 영수증. 끄는 건 괜찮아요. 네. 현금 주로 영수증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개인 소득 공제용이 아니라 지출 증빙용으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그냥 영수증이면 되는 거죠. 꼭 현금 영수증 아니어도 뭐 영수증이라는 게 어떤 영수증 말씀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얀색 포스에서 나오는 그 하얀색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영수증 있잖아요. 네. 코스에서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근데 그 영수증으로 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길다란 거 있잖아요. 수작업하게 쓰는 거. 손으로 쓰는 거요? 간이세금 계산서는 간이사항. 예, 저는 그거는 3만 원까지만 이렇게 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시면 돼요.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좀 이따가 카톡에다가 퀴즈 올릴 거거든요. 퀴즈 금요일 밤 12시까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